오늘 저기 말씀드릴 게 이제 우주의 끝을 찾아가는 별소놀이인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죠. 보면은 우주의 끝이 있느냐 없느냐, 무한하냐 유한하냐 그런 저기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인가, 그죠? 물론 이제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면 여러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물리학에서 보는 그런 생명, 여러분들 어디서 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의 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참 보잘것없다고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연을 통해 가지고 인류는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 스스로가 이제 감탄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인류의 위대한 흔적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우주의 탐구를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대상이 우주니까 우주 탐구를 통해 가지고 겸손함을 배운다 그러는데, 사실 천문학자들이 스케일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죠? 천문학적 그러듯이 스케일이 매우 큰데 한편으로는 매우 겸손합니다.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면.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아갈 것인가? 인류가 지금까지 우주의 인류관들이, 우주관이라고 그러죠. 우주관들이 이렇게 변해옵니다. 변해가는 그 전체를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되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이 고대 우주관. 이 고대 사람들이라면은 그리스라든지 로마 때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제가 수많은 예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예만 들려드릴 겁니다. 이 예를 보시면은 정말 놀랄 정도죠, 정말. 2000년 전에 벌써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근대 우주관이죠. 보면은 최근에 오면서 르네상스 이후로부터 드디어 사람들은 이제 정말 깨우치게 되는 거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우주관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과학이 무지하게 과거 한 50년, 100년 동안에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발달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과학도 굉장히 발달했는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못 보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죠, 보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좋아하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좋아하는데, 우리도 분류를 잘 합니다, 보면. 우주를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거대하죠. 그냥 거대 우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밤하늘에 나가서 보면은 별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자세히 쳐다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성이라든지 초신성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폭발과 어떤 괴이한 천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이야기예요. 시간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러면 과거는 어땠을까? 초기 우주죠, 그죠? 초기 우주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한 점에서 시작돼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저를 비웃지 않을 겁니다. 이 엄청난 이 세계가 한 점이었다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죠, 보면. 근데 하나 더 이상한 거는 이 공간이 한 점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한 점이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빅뱅 당시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가봅니다만, 이 빅뱅 이전이 무엇이냐라고 자꾸 이제 따져 물으시는데, 그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물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익사이팅한 거죠. 이제도 지금 연구할 거리가 많아지고,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초고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저 연구를 20장 정도 돼요. 아마 근데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넘길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이 아니고 4000년 전입니다. 그죠? BC 2000이니까 4000년 전이죠. 저도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웹에서 아무리 찾아도 다시 한번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다시 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저도 아주 우연하게 이 지도를 구했는데, 그 당시의 4000년 전의 인간이 생각하는 우주관이죠. 그죠? 우주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이 그려져 있어요. 4000년 전에 5개가 이렇게 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5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제 앞으로 이게 나올 겁니다. 하나씩.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보면. 자, 그래서 우주의 구조와 진화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가 우주를 알려고 하면 구조와 진화. 구조는 공간적인 이야기죠. 진화는 시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간과 시간을 두 부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란 말과 진화라는 말이 사실은 우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사방상하를 우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환급면을 주라 그랬으니까 사실 동양에서는 우주 하면 그냥 끝이야. 그게, 그죠?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한 전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면. 자, 이게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은 밤하늘에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밤새도록 이렇게 장시간 노출을 시켜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겠습니까? 달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월식이라고 그러죠. 월식은 달이 식, 깎인다는 뜻이에요. 월식. 달이 깎입니다. 그죠? 달이 깎이는데, 이 달이 깎이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어떠한 2000년 전에 어떠한 학자가 이거를 아주 유심히 보았습니다. 보고 난 뒤에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사람은 이걸 보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관찰력이 아마 뛰어나시다면은 이 그림자를 보시면 됩니다. 이 달에 뭔가 그림자가 생기고 있는 거죠.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지구의 그림자죠. 달이 깎이는 것은 지구가 그림자, 태양빛을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둥글다. 맞죠? 그죠? 다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은 뭐 여러 가지 모든 학문이라든지 철학에서는 둥근 것이 신이 창조한 가장 최상의, 그죠? 그 퍼펙트한 그런, 우리 그리스 사람들은 원을 좋아했습니다.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모든 게 원이죠. 달도 원, 태양도 원, 지구도 원이다라는 것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보면.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의 우주관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우주관은, 물론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들이 도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먼저 달이 먼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태양이 여기 있네요. 태양이 세 번째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그리스 과학자들이 달하고 어떤 태양과의 어떤 거리의 비를 이 사람들이 사실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은 뒤쪽에 있고, 어쨌거나 지구 중심선이죠. 지구 중심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 이 사람 이름인지 학파 이름인지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지구의 크기를 쟀어요. 자, 그리스 사람들은 아까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했어요. 둥글다 그려놓고, 이 사람이 시에네라는 어떤 도시에서 정오에 자기 그림자를 보니까 그림자 없어지더라 이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양이 자기 머리 바로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이 무지하게 멀리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빛이 굉장히 멀리서도 오면 어떻게 됩니까? 평행과, 그죠? 뭐 어떤 방향에서 보든 다 똑같이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에라토스테네스는 이제 그 똑같은 정오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에 가서 보았더니 그림자가 생기더라 이거죠. 왜 생길까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공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평평하다면 이런 그림자가 안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고, 그 그림자와 어떤 직각면의 각도를 재어봤더니 7도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한 일은 뭐냐면, 7도. 그러면 잘 알죠. 7대 360은 이 거리,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거리 대 지구 전체의 둘레라는 뜻이죠. 뭐 산수죠, 산수.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수를, 이제 해가지고 이 문헌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둘레가 25만 스타디아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이 스타디아가 무엇인지 잘 몰랐죠. 이 거리 다니기는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로마의 콜로세움, 스타디움에서 온 거죠. 스타디움의 둘레입니다. 그 200m 정도 되는데, 그 200을 곱해주면은, 뭐 160m 정도 곱해주면은, 정확하게, 이거는 10% 오차로 지금 현재 정확히 맞춘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머리 하나입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 그죠? 그리고 태양빛 하나로 이 가보지도 않은 이 지구의 둘레를 거의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지금까지 인류가 성취한 가장 위대한 성취 중에 하나라고 저는 꼽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의 과학도 사실 이런 테두리입니다. 우리가 별에 안 가보고 북극성 이런 데 안 가봐도 우리가 그 북극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온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타고 있는지, 앞으로 수명이 얼마인지 알고 있거든요, 보면. 그거 다 원리가 여기서 출발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놀라운 것은 아리스타르쿠스 학파인데, 이 학파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다 라고 외쳤어요, 보면.
그 당시 무려 그 오래된 그 시간에 태양이 중심에 있고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고 물론 맞죠, 그죠? 지금으로 봐서 이걸 주장하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상당히 뭐라 그러니까 원로고 가장 권위 있는 건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 너네들이 맞는지 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맞다는 말이 뭐냐면은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돈다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돈다 그러면 지구가 돌 때 예를 들어서 여름과 겨울이 있겠죠. 그럼 여름과 겨울에 어떤 별을 보는 시차라 그러는데 각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내가 여름에 보았던 별과 별인데 보는 각도가 틀어지겠죠. 그걸 우리가 시차라 그러고 시차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당시 워낙 권위가 있죠. 이런 천문학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종교, 뭐 전쟁, 뭐 저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천문학자들이 다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왕한테 가서 지금 소위 말하는 보충력이라고 그러나요? 보충력, 방위력 뭐 이렇게 하는데 보충력들 좀 달라. 그래가지고 시력이 매우 좋은 군인들을 발전합니다. 시력이 3.0이 넘었다 그래요. 시력이 3.0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몽고에 가면 3.0이 있대요. 몽고에 가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우리가 서울시 여러분들 이 옥상에 올라가서 인천에 있는 친구의 양쪽 귀가 보입니다. 그게 3.0이에요. 무지하게 좋은 거죠, 정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이제 뭐 군인이지만 할 일이 없어요. 매일 밤만 되면 일어나서 밤새도록 별만 보는 거예요. 정말 좋은 생활을 보낸 거죠. 그래서 뭐 1년인지 몇 년인지 보냈는가 봐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 가격의 차이가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두 가지 이제 겁니다. 아리스타르코스 학파 너네들이 틀렸다. 1번. 2번은 별이 무지하게 멀리 있으면 당연히 가격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후자를 택하게 되면은 머리 아픈 일이 많아져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서. 그래서 아리스타르코스 학파 너네가 틀렸다고 결정을 내리고 우리 모두 지구 중심설을 믿자라고 하고 바로 이 세계관이 무려 서양 우리 문명을 거의 정확하게 1500년을 지배하게 됩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게 이 점등술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찻집에 가든 어디 점을 보면은 점등술, 사주 점등술, 이 사람이 바로 원조예요, 원조. 물론 천문학자입니다만은 이 네 권의 방대한 책을 가지고 점등술을 만든 그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는 씁니다. 알마게우스라는 아랍어로. 그 당시는 아랍이 또 문명이 굉장했는가 봐요. 그래서 대부분 유명한 책은 아랍어로 썼는데, 이 아랍어에 그 알마게우스라는 책 안에 보면은 이런 지도 나오고 거기에 자기의 우주관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중심이죠. 지구가 중심이다. 나머지 애들은 모두가 돈다. 자, 도는 애들은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아까 제가 5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5 플러스 2개인데 뭘까요? 그죠? 여기 달, 태양이 2개고 5 행성이 나옵니다. 지금이야 이제 많은 천문학자들은 별을 보고 멀리 보고 가는 저 같은 사람 더 멀리 가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행성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천구란 것은 이 바깥에 있는 게 천구라 그러죠. 별이 빽빽하게 박혀있는 플래네타리움 같이 빽빽하게 박혀있는 것을 천구라 그러고 천구는 하루에 한 번 돈다고 생각했고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천구가는 하루에 한 번씩 돌지만은 그 천구 안에 그 다음에 달, 태양이 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7개가 나옵니다. 그 7개가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바로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들 지금 월화수목금토일 항상 쓰고 있어도 이거 몰랐죠. 얼마나 중요한 어떤 천체였는지. 이 과거에는 이 5개 행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5행성이라는 것은 행성을 그리스어로 말하면 플래닛이라고 그러고 플래닛은 뜻이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방랑자. 그래서 이 다른 별들은 잘 움직이는데 이 행성들은 말이죠. 목성, 수성, 토성 얘네들은 밤하늘에서 이 중구에 대해서 앞으로 갔다가 어쨌든 뒤로 막 가고 그래요. 지그재그로 갔다가 앞으로 가고 완전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부텔레마우스는 그 조각을 써가지고 이 1년간의 궤적을 잘 구합니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렸지만은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머리를 써가지고 무지하게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 왕에게. 그래서 부텔레마우스는 거의 1500년 동안에 이거는 거의 완벽한 어떤 책이라 알마게우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 바이블 다음으로 그죠? 그런 책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그 우주관을 지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중세가 들어오죠. 그죠? 중세가 들어오면 이제 뭐 500년대, 1000년대까지. 500년대 중세 들어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이제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모든 거는 이제 신을 다 맡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중세의 우주관의 아주 전형적인 한 우주관인데 이 신은 원래 이 우주는 물로 다 가득 차 있다. 물입니다.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신이 우리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이 창조했는데 이 창조를 안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퍼머넌트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아주 완전한 세상 안에 만들었다. 물론 이제 별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안에 만들고 그죠? 바깥에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하세계라는 것을 항상 놔둬서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지하세계로 갑니다. 그죠? 이런 중세 우주관을 그랬고 자 중세 우주관이 좀 더 발전하면 이제 단테 우주관이 나오는데 단테도 역시 종교적이죠. 완전히 종교적인 우주관입니다. 관측이라든지 그런 걸 별로 무시했죠. 하지만은 조금 발전이 있어요. 보면 이게 단테 우주관인데 예루살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북극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별바다가 우리를 돕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잘 아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은 항상 중요했거든요. 이거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7개의 천당으로 만듭니다. 천당 첫 번째 천당이 달입니다. 달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수성 뭐 이렇게 세 번째가 태양 네 번째 태양인지 이렇게 해서 7개의 천당이 있다. 그 다음에 8번째 천당이 있습니다. 또 8번째 천당은 바로 이게 천구 별의 집단입니다. 별이 이렇게 꼭꼭 박혀있는 그런 어떤 구를 9개의 천당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넘어가면은 정말 완벽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완벽한 해분입니다. 이게 다리가 있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열심히 우리가 잘 그걸 하면은 7개의 계단을 넘어서 마지막 드디어 9번째 천당으로 간다고 그러죠. 물론 단테는 제 중세시대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죠. 그죠? 신의 문학자이지만은 이런 과학적인 그런 거를 자기의 어떤 철학과 결부를 시켰었죠. 자,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 중세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죠? 르네상스가 나타나고 피렌체라든지 베네치아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이탈리아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성직자입니다. 또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는 거죠. 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 행성에 대한 기록들을 쭉 쳐다보면서 보고 난 뒤에 이 책을 하나 쓰는 거죠. 이 책이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자기 살아있을 때 펴내면은 당연히 교회로부터 죽임을 당하니까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이 책을 편찬하라고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죽은 후에 1년 후에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책 안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동설, 그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관측적인 그런 결과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 책에서 반박을 하는 거죠, 보면.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고집이 세는지 몰라도 이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날 때까지 대학이 개교를 해요. 근데 하버드 대학 개교를 하는데 개교 1년까지만 해도 이걸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전에 말했던 보틀레마우스의 천동설을 가르쳤다는 사실. 그죠? 얼마나 이 우주관을 우리가 바꾸기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현대과학이 시작됩니다. 갈릴레이로부터, 물론 다 이태리죠. 그죠? 갈릴레이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고, 과학자고, 물리학자고, 수학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그래요. 이 사람이 최초의 실험 물리학자라고 그럽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면은 모든 것이 상적, 철학적, 물리학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고 수학적으로 맞으면은 사상적으로 맞으면은 무조건 맞다라고 그랬는데 이 갈릴레이부터는 실험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리가 아닙니다. 수학은 다르죠. 또 우리 철학은 다르죠. 그런 사상이지만은 물리는 그 학문하고 틀려가지고 우리가 뭐가 맞다 그러면 반드시 실험을 돌을 던져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맞아야지만이 물리학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관성이라든지 가속도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고 근데 갈릴레이는 상당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죠? 갈릴레이도 역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믿고 있었고, 아무리 보아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동설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에 가서 종교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종교재판을 받고 평생 동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년간 아마 가택에 감금된 채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하나 유명한 말이죠.
그러면 죽임을, 계속 고집부게 당하면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피해야 되니까, 자기 친구죠. 친구가 계속 그렇게 조언을 줘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 나오면서 이제 속으로 중얼거린 말이 바로 이 말이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기 또 신앙에 또 깊으신 분들은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교회도 너무 고집이 세요, 보면은. 그래서 이 갈릴레이한테 언제 미안하다는 말을 했냐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이 1992년에 얼마 안 됩니다. 10년 전에 갈릴레이 보고 미안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바티칸에 가면은 갈릴레이 동상이 어딘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저는 옛날에 가봤는데 1992년 전에 가봤는데 거기를 안 가봐서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나 여기 병안여행 가시면은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동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갈릴레이는 이 천문학에서 굉장히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 은하수를 발견했습니다. 이 갈릴레이는 워낙 이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망원경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30배, 그 당시 최고의 배율. 그래서 이 망원경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망원경을 어디에 썼냐면은, 그 당시에도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봐요. 의사들 돈이 많으니까, 뭐, 요트 배를 타고 매 항상 이제 그 바다 항해를 했는데, 그 항해할 때 이제 망원경이 필요한 거죠. 멀리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갈릴레이는 이 망원경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도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워낙 이 스토리가 베네치아부터 시작돼가지고 워낙 이야기가 그 당시에 어떤 도시적인 어떤 환경과 관련이 많아가지고 어쨌거나 이 사람은 망원경을 하늘로 쳐다본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늘로 봤더니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는 거죠. 은하수가 구름인 줄 알았는데 별이었다는 거예요. 별의 집단이라는 거죠. 별의 집단.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은하의 발견은 바로 갈릴레이가 했다. 그죠? 우리 은하. 물론 이제 은하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만은, 우리 은하. 그죠? 우리 은하는 갈릴레이가 발견한 겁니다. 이 정말 끝없이 많은 별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 이 외에도 망원경 가지고 토성이라든지, 목성이라든지, 뭐, 수많은 이제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 자기 망원경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베네치아, 그 당시에 도시국가죠. 그죠? 그 국가 원수에게 이제 전화하고 돈을 받으려고. 원래 이 실은 그냥 돈 벌려고 시작을 했는데 점차 이제 이게 망원경을 만들어서 뭔가 보니 과학으로 끌려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현대과학, 정말 현대과학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지금도 우리 물리학자 또는 물리학 1학년 또는 여러분들이 뭐 과학을 하면은 뉴턴이죠. 뉴턴 과학이라고 그러고 뉴턴 역학, 아이작 뉴턴 연구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과죠. 사과가 떨어진다. 아이작 뉴턴이 태어난 생가입니다. 생가고 정말 여기 나무가 있어요. 정말 여기 사과가 있네. 물론 그 당시 사과는 아니겠죠. 그죠? 지금의 사과인데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면서 사과 뚝 떨어진 걸 보고 드디어 그 유명한 마릴을 발견했다라고 우리가 항상 뭐 고마들도 다 알고 있죠.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업적은 무엇이냐면은 그 뉴턴 전후의 우리 사람들은 2차원적인 개미였다라는 거죠. 개미. 여기 저 개미 그렇습니다. 주공에. 이 개미는 기어다니는데 이 공이 둥근지를 알 수가 없죠. 뭐 항상 항상 빈필한 줄 알고 있어요.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냐하면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전히 별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단테라든지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이 하늘에서의 법칙과 땅의 법칙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해서 그랬죠. 하늘과 땅,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다 이거지. 이게 간단한 이 사람의 실험이었죠. 보면은 사고 실험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공을 던집니다. 공을 뚝 던지면 바로 뚝 떨어지죠. 그죠? 앞에 뚝 떨어지고 좀 더 세게 멀리 가고 좀 더 세게 던지면 아르헨티나 떨어질 겁니다. 조금 더 세게 드디어 떨어지지 않고 내 뒤통수로 딱 때릴 거죠. 그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가 떨어지는 일과 달이 지구를 도는 일은 같다는 거야. 그죠? 여기서 이쪽으로 날아가는 속도만 틀린 거예요. 그죠? 속도만. 그죠? 자, 그런데 뭐 하나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 우주로 나가면 뭐 지금 우주 찌꺼기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너무 좀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 인공위성 이렇게 돌려고 그런다고 합시다. 돈다 그러면은 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도는 수밖에 없죠. 돌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달려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달리고 있다는 거죠. 1초에 7km를 달려야 돼요. 안 떨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슨 계속 달리고 있는 거야. 자기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달리고 있는데 우리 영화에서 뭐 많이 나오죠. 그래비티 이런 영화들 보면은 뭐 갑자기 와서 뭔가 치고 그런다는데 그 칠 확률은 거의 적어요 보면은. 그 누군가 나를 친다는 말은 걔하고 나하고 속도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벌써. 그죠?
여기 있던 애와 여기 있던 애들은 서로 속도가 틀리죠, 보면. 여기 있던 애가 어떤 우연하게 밑으로 내려온다는 말은 이 지구를 향해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좀 이야기가 좀 엉뚱한 줄 알았네. 그래서 2차원적 사고방식에서 3차원 사고로 이끌어준 장본인이다, 이거죠.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어떻게 갔습니까? 누가 보내줬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아인슈타인이죠. 그죠? 시간을 또 보탠 거야. 3차원에서 4차원 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2차원에서 3차원 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한 명만 택하라 그러면은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죠? 현대과학의 전환점이고, 이 뉴턴, 이거 혹시나 위험할지 모르고, 이거 북한 우표인데, 뉴턴의 이 방정식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뉴턴. 이 북한 사람 우리보다 훨씬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1994년이니까. 우리보다도 좀 더 과학에 더 관심이 많군요. 우리는 과학에 요즘 연구비가 좀 많이 씁니다만 옛날에 참 안 좋거든, 정말. 자, 그래서 이 뉴턴이 아까 같이 중력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이 행성들의 이 운동률을 아주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구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시적인 일들은 뉴턴 법칙 하나 가지고 다 표현이 다 되버려요. 모든 것이 그냥 이 간단한 식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봐야죠. 많은 이제 찬송가가 있는데 이 뉴턴에 대해서 신에게 가장 가까이 갔던 인물이다. 하느님이 뉴턴을 어쩌고저쩌고, 그죠? 굉장히 칭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뉴턴은 사실 굉장히 겸손했어요, 보면. 그래서 기자들이 뉴턴 어떻게 당신이 그런 엄청난 발견을 합니까?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다. 나는 단지 거인들 속에서 단지 거인들의 어깨너머로 봤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좋은 그룹에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너머를 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보면. 혼자 할 일이 이 세상엔 전혀 없습니다. 항상 같이 하세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단지 나는 거기서 등을 짚고 조금 더 봤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는 거죠. 또한 그리고 이 많은 여러 가지 위대한 발견했습니다만은 수학자도 그렇고 일이 업적을 남겼습니다만은 역시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말년에 가서 내가 신에게 비교했을 때 단지 신이 보았을 때는 내가 바닷가에서 자갈을 잡고 노는 아이와 같아. 그 정도로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아일에 있는 천국의 길이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게 무엇일까요?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은하수를 보면 무섭고, 그죠? 정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 이 은하수가 원반이거든요. 원반이니까 우리의 중심을 원반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래도 좀 새까맣게 가난한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의 원반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그런 뜻이죠. 저도 가보고 싶은데 언젠가 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갈릴레이가 은하수를 발견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은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은하에 대해서 이제 망경해가지고 우리 은하 구조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은하를 그려봅니다. 우리 은하라기보다는 우리 우주입니다. 우리 우주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태양은 우주의 중심에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죠. 우주 속에 태양이 중심에 있다라고 헛세이 또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보여드리는 은하수죠, 이게 바로. 그죠? 은하수고, 여기 마젤란 은하고, 여기 한 번에, 미국입니다만은, 북반구에서 보고, 남반구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은하수가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마젤란 운이 나오네요. 그죠? 유명한 마젤란 운, 소마젤란 운, 대마젤란. 우리 은하는 원반에 있고, 마젤란 운이 두 개 있는데, 이 마젤란 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죠, 보면. 이게 옛날에는 우리에 속한 어떤 은하였다든지, 또는 우리의 위성 은하라든지 그런 말 했는데, 최근에 한 1, 2년 전에 발표로 보면은, 이 마젤란 운들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놀라운 발견이죠. 저희 전문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재미나는 어떤 그런 또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샤프이라는 천문학자가, 여기서 제가 복잡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고, 수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은하의 구조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태양이 우리의 중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실망입니다. 그죠?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세 번 해야지만이 이제 인간들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그죠? 자, 이게 우리 은하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했는 그림입니다만은, 우리 은하 적외선 촬영한 그림인데 중심에 있고 이 크기가 10만 광년이에요. 자, 10만 광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달리는 거리를 10만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10만 년 달리면은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감이 안 잡히죠, 그죠? 감이.
큰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의 개수는 몇 개겠습니까? 이것도 세기가 좀 힘들죠. 그죠?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개. 우리 은하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촌 은하가 있는데 안드로메다 은하죠. 안드로메다 은하는 중심에 굉장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죠?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아직도. 왜냐하면은 이 1000억 개의 별을 도망가지 않게 꽉 잡아 놓아야 되지 않냐. 그죠? 쟤네들이 빙글빙글 도망가게 잡아놔야 되니까. 아까 뉴턴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잡아당기는 것에 반해가지고 얘들은 돌아야 된다. 뱅글뱅글 도는 거야, 지금. 우리 태양도 우리 은하 중심으로 해서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태양은 1초에 25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못 느끼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1000억 개라는 것을 찾고 있는 애가 누굴까 이거지. 그죠? 다시 이렇게 중력으로 이렇게 다 잡혀져 있는데 이 1000억 개를 가지고 막 돌리고 있는 거야. 중심에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 있어야 됩니다. 있다고 우리가 연상을 하고 있죠. 뭐 그런 점에 다시 말씀드리고, 자, 이게 현재 현대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우주의 거대 구조입니다. 어떤 우리 구조의 어떤 부분을 차례하면 쳐다보면은 이렇게 그물만 같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고, 이 부분을 다시 확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약 300만 광년이에요. 아까 우리 은하 10만 광년이라고 했죠. 근데 300만, 30배 커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 은하가 약 1000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은하단이라 그러죠. 은하단. 이 한 점이 은하단입니다. 이 한 점이 은하단이고, 이게 여기 있는 한 점들이 은하단이고, 그죠? 수천 개가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예언을 하면 완벽하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1000만 년, 2000만 년을 달려도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우주. 그죠? 근데 우주는 상당히, 균일하게 보이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크다는 거죠? 아까 1000억 개 있고, 아까 뭐 수천 년 달려도 뭐 은하 단을 갈 수도 없고, 그 정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주가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먼저 우주가 유한하냐, 무한하냐? 제가 처음에 힌트를 줬기 때문에 유한하다고 이미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무한하게 클까, 아니면 유한할까이죠. 무지 컸을까? 답은 이거죠. 유한합니다. 왜 안 웃으시죠? 아니면 왜 안 놀리시죠? 우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정말 이 얘기가 우주가 얼마나 클까 했더니 이만큼이다라고 한 게 이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거리로 따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억 년, 137억 년을 달리면, 빛의 속도로 달리면 우리 끝에 도달합니다. 우리 우주의 끝을. 정말 제가 이 얘기를 그리냐면은 이 너머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애기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만큼 알고 있는 거지, 이 너머는 뭐 그런 관심도 없지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지금 한계입니다. 137억 년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모르는 거예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왜냐하면 이거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는 빛을 가지고 뭔가를 놀아가지고 뭔가 알아내는데, 빛보다 빠른 게 없거든. 그죠? 빛보다 빠른 게 없으니까 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죠. 무엇이 일어나는지. 자,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우리의 은하는 이거죠. 호두껍질 속 안에 있는 은하. 이게 사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본들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이지, 그죠? 이 바깥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책은 상당히 유명한 책인데 혹시나 좀 약간은 난해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 만한 호두껍질의 우주라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주의 무한하다, 유한하다. 엄마와 아이의 가상대화입니다. 아이가 밤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인데, 밤이 왜 깜깜하냐고 물었죠. 깜깜한 걸 밤이라고 해. 대답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룻밤을 이제 들어가서 자자 하고 자고, 낮이 밝은 것은 해가 비치기 때문이고, 이제 해가 사라지면 별이죠. 그죠? 태양, 해가 사라지면 빛이 없어서 어두운 거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엄마가 이제 좀 그 둘째 날에 나와가지고 이제 좀 의기양양해갖고, 이제 별이 무지하게 많다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죠. 우주는 끝도 없이, 그죠? 넓고, 햇님과 같은 별들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밝게 빛나고 있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놀래가지고, 야, 햇님이 우주에 그렇게 많아?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날 나와서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날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엄마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햇님이 그렇게 많은데 왜 깜깜하냐 이거죠.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은하에 1000억 개가 별이 있고 태양이 있고, 또 우리 은하와 같은 애들이 사실은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 곱하기 1000억이야. 뭐 이거 셀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밤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와 같이
왜 깜깜하냐 이거지. 어디 여길 봐도 별이고 저길 봐도 별이고 다 별인데, 그죠? 근데 이 엄마가 이제 많이 있지만은 뭐 떨어져서 있는 거야.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너무 멀어서 오긴 빛이 오긴 와야 되니까, 그죠? 빽빽하게 있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다시 엄마에게 그래도 이제 애가 그때 들은 거지. 아,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많은데 왜요? 안 밝게 이렇게 밤하늘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답입니다. 자, 이 답은 이렇게 비유를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무가 많은 숲속에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길 봐도 나무, 저길 봐도 나무, 모두 사방복복이 다 나무죠. 그죠? 나무 중간에 보이면 안 됩니다. 이 나무가 별인 거죠. 그죠? 어디를 봐도 별이 있어야 되고, 하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물리학에서 올버스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모르면 파라독스죠. 그죠? 정말 꽤 오랫동안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 학교인들이 이야기죠. 왜 깜깜해야 되니 깜깜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 해답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시인이 에드가 알란 포는 문학자죠. 그죠? 문학자가 야 너희들 그것도 몰라? 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에드가 알란 포는 아시죠? 그죠? 제가 여기서 답은 쓰지 않았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버스 안에서 꼼꼼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와 비교해서 왜 깜깜하지? 왜 밤이 어두울까? 참 숙제입니다. 자, 이제 거대 구조를 넘어와서 극한 구조로 가보죠. 우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신성 폭발이 있습니다. 이산 폭발이 있고, 그 다음에 블랙홀도 있는데 블랙홀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산 블랙홀도 많고, 초거대 블랙홀이라고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에 있고, 어떤 블랙홀들은 막 별을 빨아당겨가지고, 막 뱉어내고 그래요. 그게 막 이상한 것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폭발도 있고, 뭐 상상할 수 없는 폭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블랙홀 중성자별 이런 것들도 있고, 이상한 전파도 내놓고, 참, 아주 정말 다양합니다. 백화점 같이.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은 우주와 우리의 별을 보면은 과거가 보여요. 고고학이라고 그러죠. 우주 고고학. 블랙홀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블랙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20년 전에 발견되었죠, 보면. 어떤 것을 측정했더니 옆에 푸른색 별은 있는데 푸른색 별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엑스레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그래서 이 모델이 이 푸른색 별에서 물질을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이 블랙홀을 삼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농구공 있잖아요. 농구공을 탁 던지면은 10번 던지면은 뚝뚝 들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뺑 돌다가 튀어나오는 게 있죠. 블랙홀도 많이 삼키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빼다 놓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액선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액선을 발견해가지고 블랙홀의 어떤 존재를 증명을 했습니다. 옆에 보는 것이 블랙홀인데, 이 점이 블랙홀이시 보면, 이 한 점이 블랙홀인데, 블랙홀 뒤로 가면은 이 공간이 휘어진다고 그러죠.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로는 좀 어린 이야기입니다만은, 공간이 막 휘어져가지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들 그 종이 위에다가 어떤 돌멩이를 하나 놓으면 좀 밑으로 쭉, 그죠? 그게 바로, 공간이 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상대론이죠, 보면. 이 공간이 이렇게 휩니다. 휘면은 여기 떨어지면 이제 막 떨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쌍둥이라면 한 명은 바깥에 있고 한 명이 이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특수상대론, 그죠?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이 떨어진 애들하고 시계를 같이 차고 안에 들어가는 애를 보면 이 빨리 들어가는 애들은 빨리 들어가는 시계를 보면 시계가 안 가고 있어요. 계속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그러다가 여기 이 집에 도달하면 뚝 멈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겁니다. 이 블랙홀이 완전히 정반대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빅뱅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는 빅뱅이 있었고 이 점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고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고 공간도 이야기죠. 초신성 폭발입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우리 은하에서는 한 세기에 한 두세 개씩이나 나오는 합니다. 어떤 링도 보이고 여기서 이 산 입자들이 막 그냥 돌출돼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초신성 폭발보다 더 있어요, 우리 은하에서. 이거는 이제 한 10년 전에 본격적으로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어마해가지고 우리 은하 근처에 떨어지면 우리 은하가 날아가 버립니다. 얼마 만에? 수초 만에 우리는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폭발하는데 다행스럽게 멀리 터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근처에 터지면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 3초 내에 우리는 흔적도 없이 붕괴되어 버리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왜 터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보면은. 상당히 재미나는 어떤, 과학자들은 재미납니다만은, 상당히 괴이한 그런 이제 폭발이 있는데, 이 과학자들은 이 폭발이 무지하게 큰 별들이 갑자기 붕괴를 하면서 이러한, 아까 농구에서 튀어나온 것이 어떤 제시라고 그러는데, 어떤 뭔가 분출하고 또는
뭐 블랙홀 중성자별 또는 중성자별 중성자별 얘네들이 합치는 바람에 그냥 어마어마한 어떤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최고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저희 연구 목적도 여기였습니다. 자, 조금 약간 좀 릴렉스 한다 그러나요? 좀 돌아와서 아름다운 무지개 그림입니다. 그죠? 무지개 색깔이죠. 저 무지개 하면은 색깔을 발견도 조판남보 이 색깔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과학에서는 색깔하고 세게 하면 틀려요. 밝다, 빛이 밝다하고 빛이 파랗다, 푸르다라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밝다는 말은 빛의 알갱이가 많다는 뜻이고, 그죠? 붉다, 파랗다는 말은 빛의 알갱이 색깔이 틀리다는 뜻이죠. 그래서 색깔을 이제 인간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빛에 대한 연구는 아까 뉴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보면 우리가 태양빛을 우리가 프리즘으로 이제 분산한다 그러죠. 분광을 시켜버리면 빨리 노조 반환부가 나타나고, 근데 프라노프라는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중간에 검은 선들이 막 있어요. 이 스펙트럼 안에. 이 검은선이 뭔가를 이제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 검은선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수소 있죠. 산소를 막 태우면은, 똑같은 여기서 검은선에 해당되는 그런 파장이 이 수소라든지 산소에 튀어나와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거는 원소라고 그러죠. 우리가 원소, 그죠? 원소에서 나오는, 원소가 걔가 뜨거워지면은 막 열이 올라가지고 계단을 막 자기 스스로 계단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제 식을 때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기가 받아먹은 그 열을 이렇게 내놓는데 그 열들이 바로 색깔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파장. 그래서 모든 원소들은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스펙트럼이죠. 색깔을 잘 연구하면은 그 별이 태양이 무슨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구해봤더니 태양은 지구의 원소들과 우리가 지구에 알고 있는 원소들이 태양에서 오는 이런 원소를 잘 조사해봤더니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태양과 같은 하나의 가족이었어. 알고 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목성이라든지 다른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의 어떤 원소도 비교를 해보면 태양의 원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페인이라는 여성과학자죠. 페인이라는 여성과학자는 이 별에 대해서 원소 구성비를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는데, 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75%가 수소, 그 다음에 나머지가 23% 헬륨, 나머지 1%가 나머지 세 가지입니다. 물리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소, 헬륨, 나머지는 이제 유시한 말로 금속이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이제 머리 아파. 나오는 거 막 외워야 돼. 산소, 탄소, 철, 무지하게 외워야 되는데, 천문학자는 세 가지밖에 몰라요. 수소, 헬륨, 나머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다다 이거죠. 결론은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 이 벤에 대해서는 참 재미나는 거 많은데, 물론 여기 여성들이 있습니다만, 여성의 차별은 정말 이 과학계에서도 참 대단했었죠, 보면은. 원소가 어디서 왔을까? 다윈 이야기를 합니다. 다윈이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거 영어로 하면 러비시라는 말인데, 쓸데없다 이거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마당에서 이 마당에 우리가 생명의 기원을 이야기한다든지 더 좀 쓸데없고 차라리 물질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보셔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150, 단위 이런 이야기하고 난 후에 15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의 생명의 기원보다 우리가 물질의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물질의 구조인데 이게 좀 어려운 그래프 하나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수소, 헬륨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어요. 산소, 질소는 알잖아. 그죠? 철도 알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도 알고. 그죠? 이게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외워야 되는 이 무지막지한 이 주기율표. 그죠? 수소, 헬륨,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별을 보고 멀리 다 보면 수소하고 헬륨이 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은, 별은 처음에는 수소와 헬륨이 이루어져 있고, 이 나머지들은 이렇게, 물론 얘들이 있으니까 얘들로부터 가장 많은 애들이 아무래도 주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무건 이제 질소, 산소, 탄소는 아마 뒤에 생겨났을 거라고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소, 헬륨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빅뱅을 이야기를 했는데 빅뱅이었다고 그래요. 에너지란 것은 원소가 아니죠, 그죠? 에너지에 있다가 에너지에서 드디어 이제 기본 입자라 그러죠. 전자도 만들어지고 양성자, 쿼크도 만들어지고 아톰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수소 이렇게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수소와 헬륨만 빅뱅 당시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 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그냥 팍 커져버려가지고 온도가 식어버려가지고 만들 틈이 없었어요. 빅뱅 당시에는. 그래서 그럼 언제 만들어졌나 이거죠. 근데 존재하거든 지금 그죠. 산소, 탄소, 철이.
그래서 그는 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 그러니까 별에 대해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별에서 온 그대죠. 그죠? We are stardust.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라는 말은 뭡니까? 탄소죠, 그죠? 유기물이 되려면 탄소가 있어야 됩니다. 탄소, 그죠? 수소, 탄소, 그리고 살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축적하려면 지소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이 모든 원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다 별에서 만들어집니다. 별은 뭐냐? 아마 압력솥이라 그래요. 압력솥. 우리가 사는 압력솥 있죠. 거기다가 수소하고 헬륨을 넣어요. 팍 넣어가지고, 열을 막 가하면은, 막, 찌기 시작하면은, 드디어 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탄소가 만들어지고, 탄소가 산소, 네온, 마그네슘, 실리콘, 막 만들어져요. 근데 무지하게 태워야 됩니다. 수천만 도로 태워야 돼. 여러분들 집에 가서 혹시나 뭐 수소 넣고 막 소재 불 태워야 안 됩니다. 그 몇 도밖에 안 되니까. 수천만 도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일들을 핵융합이라고 그러죠. 핵융합. 그죠? 핵융합이 일어나면은 아인슈타인의 원리에서 이퀄-MC 뭐 티셔츠 뒤에 에너지와 질량은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질량이 좀 줄어드는데 그 질량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튀어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인간들이 지금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죠. 인공태양이죠, 바로. 그 태양은 핵융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태양. 인공태양은 아마 한 30년, 40년 후에 아마 만들어지려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죠. 그 말은 수소를 써가지고 융합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별천지가 된 세상이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이제 물만 넣으면 돼요. 물 안에 수소 엄청 있으니까 수소 가지고 그냥 융합 에너지 만들어서 언제든지 뭐 정말 청정 에너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원자 방사능에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아마 오겠죠. 자, 금도 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죠? 자, 이 금은 운석입니다. 어디 러시아에 떨어졌다는 거 생각하는 그런 알고 있는 운석인데 상당히 크대요. 운석이 금입니다. 정말 대박이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박. 정말 돈 버는 거지. 내 앞에 떨어지면. 근데 앞에 떨어질지 여기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금보다 더 좋은 게 뭐죠? 다이아몬드. 그 어떤 행성을 보니까 다이아몬드 행성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행성인데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50년 달리면은 있습니다. 그 행성. 그래서 앞으로 저는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그러면 빨리 가서 다이아몬드 끌고 오세요. 돈 버는 거. 그죠? 다이아몬드 행성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시간이 좀 많이 지나돼가지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이제 시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항검내를 주로 했고 시간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뉴턴이 2차원에서 그런데 천문학에서 2차원 관측에 3차원 관측으로 끌어올려준 장본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허블입니다. 허블 망원경의 지금 이름이 딴 게 아니고 허블을 띄웁니다. 에드윈 허블인데 에드윈 허블이 잘 알듯이 우주 팽창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에드윈 허블에 대해서 상당히 위성산에서 그 천문학자들 보면 산속에 가서 몇 년씩 이렇게 묵고 그러는데 그 친구 2명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뭐 그 스토리가 좀 있어요. 정나라 스토리입니다. 생략을 하고 윌슨하고 그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하버드 대학에 교수 자료를 하고 가버렸고 자기는 혼자 홀로 넘어가지고 하면서 또 별만 보고 있었던 거죠. 2년 동안. 그런데 발견했어요. 그래 역시 인생은 앞서고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은 멀리 있는 은하들을 봤더니 멀리 있는 애가 굉장히 나로부터 빨리 도망가더라. 바로 그게 바로 허블의 법칙입니다. 멀리 있으면 빨리 도망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뭐 우리가 또 중심이 아닌가 싶었죠. 왜냐하면 모든 애들이 나로부터 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중심이야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실은 공간이 팽창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또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드디어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죠? 이 자로 제가 비유를 하는데 이 자가 있으면 개미들입니다. 이게 은하입니다. 이 자가 팽창하는 거예요. 이 개미가 뛰는 게 아니라 자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미는 나로부터 모든 애 다 도망가네? 얘도 그러겠죠. 모든 애 다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삼천도 마찬가지죠. 이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있든 관계없어요. 모든 애들이 다 나로부터 도망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셀마. 그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코페르니칸 프린시플이라고 그래요.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게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도 특별한 게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것이다. 자, 허블이 우주 팽창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시간을 거꾸로 가보자.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간을 거꾸로 가면 이제 점점 모이겠죠, 보면. 근데 시간이 0의 순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 가모브라는 박사가 상상한 거야.
시간적인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 시간적인 순간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뱅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말하면 정확하죠. 로지컬 비기닝이라는 뜻이에요. 뱅이라는 뜻이 터진다는 뜻이라보다는 시작이 있었다는 그 이론입니다. 시작이 있었다. 그죠? 진화론이죠, 바로. 시작이 있었다. 자, 뱅이란 말은 과학자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뱅이라는 것은 뭐, 뱅뱅 사거리, 그리고 미국 만화 보면은 뱅뱅 터지고 저거, 그거 다 속어입니다. 그죠? 속어. 과학자가 아닌데, 이거를 반대하는 과학자가 이 조지 가모 박사를 비난해서 쓴 말이 어느 기자가 그걸 훔쳐가지고 빅뱅이라는 말을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지금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점으로 쫙 모아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부딪히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무한대합력. 그리고 밀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질량이 커지니까 이상하게 휘어졌을 거고, 그죠? 자, 그래서 그 한 점으로 가면 수학으로 풀 수 없고, 수학할 필요가 없고, 물리도 어려운 물리도 할 필요 없고, 어떤 예언도 할 수 없는 그런 한 점이 생각나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싱귤레리티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 강모 박사가 이런 우주 빅뱅 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아주 큰 사건이 나왔죠. 그 당시가 바로 다윈의 진화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이 과학도 그렇고 모든 학문들이 그 비슷한 것을 겪고 있어요. 보면 이 진화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이제 맞서기 시작하는데 창조죠, 그죠? 혹시 아시는 분 영화 그죠?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팽팽히 맞서고 이 천문학에서도 이 창조론과 빅뱅 우주론이 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은 이 정상 우주론, 창조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창조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유지한다는 것이 바로 정상 우주론인데 이 빅뱅을 발견하는 뒤에 저기 우주 팽창을 발견하는 뒤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내 인생 아인슈타인도 잘못한 거 많아요, 보면. 잘못했다기보다는 틀린 거 많다는 거죠. 굉장히 틀렸다는 건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는 틀렸다고 하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나중에 한번 힌트를 주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인데도 사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현재 과학입니다. 정말 참, 아인슈타인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이, 그래도 사람들이 빅뱅 우주론을 이제 약간 정상 우주론 하는, 창조론 하는 사람들이 허블 팽창을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계속 설명을 했어요, 보면. 그러다가 마이크로파 우주 배경 복사라고 나타납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두 공학자에 의해서, 펜자스 윌슨 공학자에 의해서 발견되는데 1964년이죠. 상당히 얼마 안 됐습니다. 50년 전이죠, 그죠?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창조론, 정상 우주론을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빅뱅 우주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두 공학자는 그 당시 나사에서 우리 휴대폰 같이 위성을 띄우고 위성하고 이제 교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이크로파로 교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죠. 라디오로 여러분 잘 모르겠구나. 우리 어릴 때는 라디오가 있어. 라디오 이렇게 아날로그 다이얼 돌려야 됩니다. MBC 들으려면 잘 맞춰야 돼. 안 그러면 칙칙거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데 아무리 주파수를 잘 맞춰도 이게 찍찍거리는 소리가 없어지진 않아요. 배경 복사예요. 배경. 이 작물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 옆에 있는 프린스톤, 제가 공부했던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톤 대학에 가서 그 과학자한테 물어봤더니 땅을 팡 치면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신 이야기 또 나오래. 최초의 빛, 신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오는 빛을 발견한 거예요. 창조의 여운이죠. 빅뱅은 창조입니다, 그죠? 빅뱅은 창조죠. 그 여운을 바로 당신네들이 발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죠. 물론 노벨상 받았습니다. 바로 몇 년 후에 노벨상을 받게 되고, 뒤에 보이는 그림이 이게 바로 이제 전파 안테나인데, 이 안테나에서 이제 벨 연구소에서 이 두 공학자가 정말, 저는 노벨상 한 10개 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최초의 우주가 태어났던 그 처음의 빛을, 최초의 빛을 이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죠, 보면. 근데 시간이 없어갖고 이 이론적인 이야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최초의 빛을 보았는데, 그 당시는 이게 옛날의 어떤 거죠. 옛날에 보면 이제 태양이 있고, 오행성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맨 우주의 끝을 나가면 드디어 천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펜자스 윌슨 두 공학자 본 것은 맨 마지막에 나가서 보았더니 불덩이가 있다는 거죠. 불덩이. 초기의 어떤 우주는 불덩이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건너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무트라는 과학자들이 나타나서 우주 지도를 그려봤는데,
배경 복사라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파인데, 마이크로파로 오는 걸 다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방향을 다 수집을 해서 우주 전체 지도를 그려봅니다. 지도를 그려봤더니, 이 우주가 굉장히 매끈해요. 매끈하단 말이, 마이너스 2.7도밖에 안 되는데, 이 빨갛고 파란 그 온도 차이가 약 수십만 분의 1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굉장히 매끈한 우주였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가 생겨나가지고, 우리 어린애 어떤 볼같이 매끈한 우주였다가, 드디어 이제, 처음에 우주는 매우 매끈한 우주죠. 아주 우리 애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현재 은하들이 생겨났다라고 지금 조성을 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그물망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 과학을 보면은 태양이 이때 태어나고 이제 우리 그 과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태양이 이때 태어나고 앞으로 우주 운명을 볼까요? 우주 운명을 보면은 이제 50억 년 후면은 태양이 다 타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지옥이 얼어붙기 시작하고 뜨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빌리언이니까 15년 곱하기 10억 년이야, 그죠? 멀리 있으면 우주의 종말이 나타난다. 우주 종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친구가 헤어져가지고 도저히 교신할 수 없는 상태. 물론 그때까지는 우리 몸도 다 분해가 되어버리겠죠. 절대 만날 수 없는, 어떠한 개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주의 종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의 종합지도입니다. 현재죠, 그죠?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주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우주관 이야기였죠, 그죠? 빅뱅이 있었다. 빅뱅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 다음에 빅뱅이 있으면, 빅뱅은 우리가 여러분들 강냉이라 그러죠? 강냉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빵 튕기면 빵 터지잖아요, 그죠? 강냉이가 빵 튕겨졌습니다, 이렇게. 그 팽창이라고 합니다. 공간 이야기인데, 공간이 팍 터져가지고 그 강냉이들이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강냉이들이 바로 은하입니다, 그죠? 은하들이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허블 팽창이라고 그러고, 등속 팽창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가속 팽창하다 등속 팽창. 저 허블 팽창. 이게 허블이 발견한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또 과학자들이 또 버클리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상을 발견했네요. 뭐냐면, 최근에 와서 이렇게 그냥 돌멩이를 탁 던지면 그냥 돌멩이가 쭉 날아가는데, 이 돌멩이는 만약에 마찰력이 없고 공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날아간다 그러죠? 영원히, 우주에서 딱 던지면 영원히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강냉이에 영원히 날아가야 되는데, 얘들이 가다가 갑자기 막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날아가면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빨라진다는 말은 뭐라고 그러죠? 가속이라고 그러죠. 우주가 태어나고 빅뱅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식어버리고 그 다음에 별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죠? 지금 별이 있으니까, 그죠? 너무 멀리 싸우고, 너무 멀리 싸우고, 초기 우주인데, 처음의 별,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해야 되는 그런 별들입니다. 그런 별들도 발견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런 우주들이죠. 그죠? 지금 우리 제가 모르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저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보입니까? 마음이 나쁜 사람. 저는 잘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 안에, 진짜 우주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우주입니다. 매우 깨끗하고 균질하고 모르는 깜깜한 암흑으로 가득 채워 있는 우주가 진짜 우주라죠. 이게 암흑 우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몇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는 이상한 것들이 이런 것들로 메워져 있지 않을까, 그죠? 뭐 이런 괴물들로 우리 눈에 안 보일 따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주선이라고 그러죠. 우주선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저 우주선 연구를 하는데. 한 번씩 매일 와요. 고등학생들이나 뭐 이상한 일반 사람들이 와서 우주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오는 거예요. 질문. 우주선이란 말이 타고 다니는 우주선 있잖아요. 그거. 우리 우주 비행체.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저는. 우주선, 오지 마세요. 저한테. 우주 비행체는 아니고 우주선 카스미레이라고 그러죠. 카스미레이는 1912년에 빅토리아 과학자 헤스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데, 이 과학자는 그 당시에 마리 퀴리, 렌트겐, 베큐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방사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 방사선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테마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빅토르 헤스는 이 물에서 나오고 바위에서 방사선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후쿠시마 그 원전 이야기도 알겠습니다. 물에도 막 섞이고 고기 안에도 섞여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과학자는 지구로부터 멀어져 가면은 이 방사선의 세기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약해질까, 그 감도를 보려고 이 볼룬이죠. 그 당시는 열기구입니다. 열기구에다가 자기 이제 조그만 이제 기계를 하나 넣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4,000m까지 올라갔어요. 몬블랑산. 산소통 없이요. 그리고 여러 번. 지금 굉장히 용감한 과학자죠. 지금 우리 교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올라갈 때 보통 대학원생 먼저 올라가죠. 그리고 좀 상당히 이제 좀 몇 번 하고 난 뒤에 좀 안심할 때 한번 올라가는 게. 이 사람은 전에 자기가 올라갔어요. 과학자들이, 용감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올라갔더니, 보았더니, 멀어져 가면 적어져야 되는데, 방사선의 개수가
근데 자기 그 조그만 거기다 막 치는 횟수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점점 더 세게 치는 거야.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내려와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우주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이건 지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온다. 카스믹 라디에이션이라고 말을 썼고, 그 위에 카스믹 레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때 엑스레이, 감마레이 했으니까 같이 카스믹 레이. 우주에서 오는 무언가가 다 이거죠. 뭔지는 몰랐지만,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보면은 우주선은 대부분 지구를 지금 막 때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데, 대부분은 양성자입니다. 수소 핵이죠, 양성자. 양성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양성자입니다. 원자는 알죠. 원자에서 가장 간단한 원자가 수소고, 수소는 양성자 중심에 있고 바깥에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양성자인데 대부분 양성자고 그 다음에 헬륨 핵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질소, 탄소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별 것들이 다 우리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우주선이 날아와서 때립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대기가 있죠. 저 대기, 공기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부딪혀가지고 색한자리 파티클 2차 입자들을 막 만들어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우주선은 에너지가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로 때립니다. 때리면은 이 지구 대기가 부딪혀갖고 이 2차 입자가 몇 개가 많은 1조개가 막 만들어져서 내립니다. 1조개. 이러면 눈에 안 보이죠.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이 머리를 지금 일주일 하나씩 지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것들이. 막 때리고 있어요. 지금도. 우주선의 영향. 모릅니다. 1912년에 발견됐는데도 아직도 우리 우주선의 영향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돌연변이. 그럴 수 있죠. 암에 대한 원인, 우주선일 가능성도 있고, 구름이 왜 만들어지는지도 조차 몰라요, 지금. 신기하죠. 우리 맨날 보고 있는 구름, 왜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고 있다. 아마 우주선이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했던 매 시간마다 지금 여러분들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우주선이라는 것이 지구 대기하고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물질을 잘 뚫고 가는 그런 입자들로만 태어나고 나머지 애들은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애들은 그 대기 속에 다 흡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죠 지금. 그래 우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애들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묵묵 때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네, 그죠? 이 우주인 이상 막 쓰고 있잖아요. 이게 왜 엄청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주복이라 그러죠? 우주복 왜 만들었습니까? 다른 가장 큰 게 바로 이 우주선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우주선이 워낙 많이 때리니까 애들이 축적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방사선하고 똑같습니다. 축적되면 인체에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화성에 못 가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지로라도 간다면, 실패하더라도.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조사가.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거죠. 1년 동안 계속 맞아야 돼. 맞았을 때 어떻게 될까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나오면 국제우주정거장 이야기가 나오죠. 국제우주정거장에 나사에서 러시아에서 사람을 보내서 1개월 머물고 2개월 머물고 지금 4개월까지 머무는 거 알고 있어요. 4개월까지 온 거야. 6개월이 돼야지만이 이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주여행을. 그러니까 4개월 죄송한 미안한 말입니다만 그 우주인들은 어떻게 보내나.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스타디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충분한, 정보가 됐을 때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우주를, 극한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 극한 에너지라는 것은, 우주에서 누군가 아까 엄청난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그런 에너지 때리는 거예요. 그냥 박찬호 공에 여러분들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갑니다, 그냥. 보이잖아, 그죠? 온 보이는데, 이 우주선 아까 양성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양성자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0에 말해서 15승분의 1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그죠? 한 점도 아닙니다, 그죠? 점이 싹 지나가는 거야. 그럼 깨 죽어야죠. 그 말은, 우리나라 보이지 않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에너지가 박철호 공에 다 모아가지고, 이 공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은하에 딱 때리면, 우리 은하도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엄청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만들지를 모르고 누가 그걸 던지는지도 몰라요, 지금. 완전 미스터리죠. 100년 된 미스터리입니다. 아까 헤스가 1912년 우주선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만들어지지도 모르고 왜 만들어지지도 모르고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숙제죠, 그거는. 북두칠성에서, 여기가 북두칠성 자리인데, 북두칠성에서 무작 이런 것들 막 날아온다는 걸 드디어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이제 어떻게 던지는 걸 이제 앞으로 알아내야 되겠죠, 보면. 자, 앤스로픽 프린시플,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인류의 원리라고 하는데, 자, 제가 이제 과학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단 이것만은 충족해야 됩니다. 이것만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엔트로픽 프린시플이라고 그래요. 인류의 원리죠. 자연의 법칙, 즉 물리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반드시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으면 그럼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생명 하면 무엇입니까? 복잡하다고. 그리고 당연히 진화했다.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복잡하고 진화했다는 사실. 자, 그러면은 이런 복잡하고 진화했다는 사실을 믿으려면은 진화했다는 사실을 믿으려면은 아까 우리 간단히 말하면 유기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유기물을 만들려면 탄소가 필요합니다. 탄소가 있으려면은 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별에서 별 압력 소식이 있어야 돼요. 푹 쬐야 됩니다. 그럼 별은 계속 세대를 거치면서 지금도 어디든 태어나고 어디든 죽고 그래요. 인간하고 똑같아가지고 몇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별이 태어나면서 이런 무거운 원소들, 우리가 원하는 원소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주에 날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진화한다는 사실이죠. 복잡하다는 사실. 복잡하다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엔트로피가 이제 자꾸 커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엔트로피인데. 자, 이것들 다 설명하려면 우리 물리에서 뭘 설명해야 되냐면은 어떤 법칙들이, 우리 물리 법칙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 법칙들의 어떤 상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까 뉴턴 법칙의 뉴턴 질량, 만류인력 상수라고 그러죠. 만류인력 상수인데, 그 만류인력 상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 구할 수 있는 그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9.9 곱하기 뭐 얼마 10에 30에서 9.110003456 7이 돼야지만이 이 모든 우주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7이 아니고 점점점 가서 7이 아니고 8이 돼버리면은 이 우주가 생겨나기도 전에 벌써 뭐 완전히 다 우주 종말 맞이했든지 아니면 우주가 속축했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별이 안 튄다서 이럴 수도 없고,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어떤 상수들을 보시면은 조금만 틀리면은 절대 이러한 우리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러면. 자, 이걸 엔트로피 프린시플이라고. 그럼 어떻게, 자, 해답은? 뭐, 우연이다. 신이, 신이라기보다는 뭐, 우연하게 그 어떤 몇 가지 중요한 상수들이 있는데, 그 상수를 아주 정확하게 누가 맞춘 거야. 아주 절묘하게, 그죠? 절묘하게 맞췄다. 두 번째는 약간 종교적인 이야기죠. 목적이 있었다. 창조를 했는데, 하여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이 영화를 계속 이렇게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데, 이 영화에서 프로메테우스죠.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인데, 여기서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창조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나중에 뭔가 내 피조물을 만들면은 목적이 있어야 만들지, 목적도 없이 뭐 재미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목적이 있었다. 종교적, 누군가의 의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야기죠. 그래도 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조금 너무 말도 안 되고, 그죠? 이거는 조금 종교적인 이야기고, 아마 이거지 않을까. 다중우주라고 그러죠. 유니버스가 아니라 멀티, 근데 지금 많아요.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도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맞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가정을 이해하는 거죠. 멀티버스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영화에도 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우주가 무수히 많은 거야. 우리와 같은 우주가 10의 40승계에 있다 그러면 또 상상이 안 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주가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일로 갈까, 저거 갈까. 내가 일로 가지만은, 절로 가는 우주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시로 파생돼 가면서 무지 많은 우주가 있고, 그런 우주라면은 사실 통계학적, 학문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간에, 과학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나, 저 10의 40승, 10의 500승계 우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평행우주, 다중우주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게 하나의 다중우주, 평행우주론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간단히 여러분들 상상력도 그걸 하면은, 우리 우주라는 것은 물주전자를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포가 만들어지죠. 기포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죠? 그 기포 하나가 우리 우주라는 거예요. 내 기포 옆에 막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내 옆에 있는 옆에 우주로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물론 또, 있다고 말하는 중간에도 화이트홀, 블랙홀, 웜홀 하면서 또 상상의 날개를 펴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물리는 아니죠, 아직까지. 왜냐하면 물리는 실험으로 증명해야 되니까. 하지만 상당히 많은 이론적인 모델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주관을 이제 아까 제가 우주관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것들, 그죠? 이상한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 5분 동안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원경이겠죠, 그죠? 천문학자는 다 망원경, 그죠? 여기 윌슨, 팔로반산의 헤일망경이네. 하와이에 가면은
이제 하와이 놀러 가시면은 4,000m 산에 있는데 이 쌍둥이 망원경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망원경입니다. 직경이 10m니까 이걸 이제 밤하늘에 이게 열리는데 쫙 열리는데 열리면 우리 방만한 것들이 쫙 열리는 거죠. 정말 장관이죠 보면. 예, 밤에 보면 아주 멋있다고 그랬죠.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전파 망원경도 있고 이 망원경이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인데 이게 산이에요. 산.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이게 산 하나입니다. 산 여러 개 있는데 산 중간에서 개울을 파가지고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이게 망원경이에요. 빛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모이는 거죠. 망원경이라는 것은 망원경 여러분들 뭐 카메라 여기다가 뭐냐면 빛을 모으는 장치입니다. 빛이 하나만 받으면 어두우니까 이런 같이 들어오는 것들 모아가지고 저기 밝게 모으는 것들이 망원경이라고 그러죠. 이런 망원경들로 관찰을 하죠. 또 이 허블 망원경, 그죠? 우주에 가서 허블 망원경, 그 다음에 뭐 엑스선 망원경, 꼭 우리 눈은 굉장히 좁은 영역만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것은 눈에 보는 것만 여러분들이 현대인이라고 그러면 전자기 유시한 말로 전자기파, 그죠? 뭐 휴대폰 전자기파를 빛이라고 그래요. 그게 유시한 말입니다. 전자기파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파도 있고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X선, 가마선 몽땅 다 전자기파예요. 몽땅 다 빛이라는 거죠. 빛, 전자기파. 단지 틀린 것은 타장만 틀리다든지 또는 진동수만 틀리지 다 똑같은 애들은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죠? 다 빛입니다. 빛. 엑선을 보던 엑선 망원경, 엑선 빛 망원경. 지금 한국에서 저희들이 만드는, 그죠? 그래서 KU가 만드는, 입자 망원경. 또 이게 좀 이상하게 생겼죠. 망원경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무슨 이상한 넓이 오르대하고. 입자 망원경이에요, 입자. 입자들이 오면은 입자들이 쫙 보입니다, 입자들. 아까 우주선, 그죠? 우주선 입자라고 그랬죠. 양성자, 뭐 핵자, 뭐 산소, 탄소. 산소, 탄소 진하게만 지나가면은 얘가 무엇인지 다 걸려내는 거야. 탄소가 지나가는지, 무엇이 지나가는지. 물론, 우리나라가 지나가는 반도체로 만들었죠. 이 풍선 조그맣게 보이는데 축구장 2배만 합니다, 사실은. 엄청날 거예요, 보면. 낙하산에 매달아가지고 우리의 실험기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한국에서 만든 이런 금출기, 성분 금출기 망원경, 입자 망원경들을 따라가지고 이제 지구 대기 끝까지 올려가지고 거기서 날아오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우주선, 그죠? 우주선이 깨지기 전에 보려고 하는 게. 확 깨지기 전에, 지구 대기가 충돌하기 전에 보려고 하는 그런 실험들이 매년 행해지고 있죠. 겨울마다 우리 이제 학생들이 가서 실험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제정거장에서 내년에 이제 국제정거장에서 갖다 붙이자. 아까 저희들이 만든 걸 좀 더 멋있게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 나사 실험입니다만 국제우정거장에 이제 내년에 쏘아 올릴 예정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아까 제가 입자 망원경들인데 아까는 2층이었는데 이번엔 4층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실험실에서. 자, 그래서 이제 나사에 보냅니다. 괴짝에 넣어가지고 보내는 비용만 해도 600만 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또 마지막 또 점검을 해야겠죠. 학생이 또 가가지고 이제 항상 뭐 덮어쓰고 보자 하듯이 덮어쓰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이 점검이 끝나면은 아마 이제 저기 스페이스X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저기 정말 테슬라 회장이 설립한 우주. 그 양반은 지구를 푸르게 만들자. 그래서 전기차를 만들었고, 자기 어릴 때 꿈이 우주에 가자. 그래서 우주 산업을 시작한 거죠. 회사를 만든 거예요. 스페이스X라는 것은 민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잘 나가는 구글 회장, 이상으로 지금 잘 나가는 그런, 앨런 머스크가 세운 그 회사의 인공위성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갖다 붙을 예정입니다. 2015년, 내년 2월인데 아마 2월이 4월이 될지는 국제우주정거장이고, 여기다가 저희 이 실험 장치가 탁 달라붙고 난 뒤에 이제 내년 말쯤 되면은 정말 멋있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추적 망원경이라는데 추적 카메라예요. 그냥 카메라 그냥 자동으로 막 추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는 아르키메데스 미래에서 나온 거예요. 아르키메데스라는 거 아시죠, 혹시나? 로마가 그리스 쳐들어갔을 때 그 아르키메데스가 거울, 병살에 거울 시켜가지고 범선을 이렇게 태웁니다, 보면.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인데 제가 이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이 거울 돌리는 거니까, 그죠? 제가 물체에서 먼저지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추적 망원경을 만들었죠. 우리, 유산 박사, 고산, 우리 연구원들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정말로 2008년에 국제정거장에 우리 망원경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간 시험을 했고, 그 후에는 이제 또, 러시아 또 인공위성 통해서 또 발사됐고, 항상 또 인증사진을 하나 딱 찍어야 되고, 우주청장들하고도 딱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써야 되고,
이 글을 좋아했었는데, 이 글이 참, 저도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밤에서 와요, 뭐. 밤에서 오는데, 이 한 번이 올라갈 때, 제가 한 10초 정도로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너무 밝아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로. 온 세상이 그냥 하게 되버렸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밤에서 오면 정말 장관입니다. 그다음 올해도 또 하나 또 쏘았습니다. 올해는 가지는 않았지만.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미래에 또, 아까 가마선 폭발이라고 했는데, 아까 가마선 폭발은 아까 2, 3초 만에 정말 우리 은하 밝기보다 더 큰 에너지로, 어디선가 우리 은하에서 폭발하는데, 하루에 두세 번씩 터지고 있어요, 지금. 좀 무섭지 않아요, 좀? 터지는데, 한 번 터졌다면 2, 3초 만에 터졌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근데 그 에너지는 우리 은하가 싹 흔적도 없이 완전히 날려버릴 그만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가마선 폭발입니다. 정말 폭발이 지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하여튼 아주 재미나는 건데 이 가마선 폭발을 저희들이 연구하려고 또 망원경을 지금 다 만들었어요. 뭐 엑소 망원경, 광학 망원경 만들어가지고 우리 또 학생들 연구원들도 뭐 테스트하고 바쁘죠 보면은 러시아에 또 이제 이미 다 갖고 왔고 저 여기다가 우리 망원경 여기다 올려가지고 이 인공위성에다가 내년에 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뭐 발사하게 될 거고. 자, 이 프로젝트를 UFO라고 그러는데 UFO 여기 좋죠, 그죠? 울트라 패스트 플래시 오브저버터리 기획해 주셨다가 정말 뭐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과학이랑 운이 좀 따라야 돼요. 운 없이 아무리 해도 뭐 새로운 발견이 없고 만약 운이 좋다 그러면은 또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그런 대사건의 발견이 있으면 저희들도 바람이고. UFO 우리 성대가 주관하는 프로젝트예요. 성대가 대장입니다. 제가 대장이고, 그래서 한국이 대장이고, 이런 국제공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의 로드맵, 그 옛날에 했던 것들부터 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스무리한 그 내용입니다. 이것으로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자가 한 번도 질문 안 했는데 저는 들으면서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강연 들으면서 물리학 수천 분야가 있는데 교수님은 우주망원경을 천착하셨는지 그게 무엇이 궁금하거든요. 우주망원경을 연구하시게 됐는지. 연구해야 되냐고요? 우주를 보려면 우주를 망원경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천문학자는 아니죠. 우리는 천체물리학자고, 천체물리학 좀 틀려요, 보면. 천문학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천체물리학은 대부분 시간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로 가려고 그래요, 자, 과거로. 과거로 가려면 멀리 있는 걸 봐야 되고, 과거가 멀리거든요. 태양이 8분 전에 비치지 않습니까? 8분 전에 더 멀리. 그러니까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과거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 과거를 본다는 말은 또 다시 말하면 그 빅뱅, 우주의 허블의 팽창이니까 우주 끝을 본다는 거죠. 우주의 끝, 우주의 시작,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주의 시작까지 보려면 계속 멀리 봐야 되고, 멀리 보는 방법이 천문학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과학 망원경이 아니고, 저희들은 좀 특수한 망원경들, 그 다음에 엑스망원경이라든지 입자망원경 이런 것들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죠. 저는 원래 입자물리를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입자망원경부터 아까 코스미레이 이런 입자망원경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마선 폭발도 관심이 있어갖고 좀 더 늘려간 거죠, 원래. 예, 망원경은 뭐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실험물리학자들은 반드시 다뤄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이거 지금 마이크로파 우주인백 목사는 이제 물론 이제 입문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쪽 과학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빅뱅 이론을 절대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주는 이거 실험 사실이 바로 이 마이크로파 우주인백 목사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 마이크로파라는 말은 우리 오븐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파 오븐. 그 마이크로파가 우주 곳곳에서 지금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 그림을 보여드렸지, 이렇게.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쪽에서 오는 마이크로 배경 복사, 이쪽에서 오는 배경 복사, 참다 360도니까, 90도, 마이너스 90도, 360도를 다 찍어가지고 보인 게 이게 우주 지도입니다. 그래, 마이크로파의 오는 세기를 그린 거예요, 세기를. 그래,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 오고 계속 다 날아오는 거예요, 마이크로 배 우주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마이크로파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강의에서는 굉장히 쉽게 또 이거를 참 고민 많이 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싶어서,
처음에는 초창기 빛이 있었습니다. 에너지만 있었는데, 에너지에서 이제 드디어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물질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한 물질이 전자와 쿼크이에요. 쿼크.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쿼크. 쿼크가 모이면 양성자가 됩니다. 하여튼 전자와 양성자들이 모임이 있어요. 전자, 양성자, 빛. 얘네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이런 것들. 그동안에 우주는 팽창하죠. 여기 자꾸 부피가 자꾸 늘어나고, 부피가 늘어나면 온도가 내려가죠. 자꾸 차가워지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빛하고 엉켜 있는데, 그 당시 물질이라면 입자라는 것은 전하를 띠고 있죠. 전자나 양성자. 이 전자나 양성자는 뭘 좋아하냐면 빛을 좋아해요. 물리에서. 빛을 좋아해야 빛이 지나가면 막 삼키라고 그래요. 야, 너와 막 잡아 당겨요. 얘는. 빛을 막 당겨가지고 막 옆에 있는 애랑 같이 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빛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물질이고, 내가 빛이라면 내가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막 저를 못 지나게 막 해요. 막 당기고 그래가지고. 플라즈마 상태라는데, 이온화, 여러분들이 전기를 띠고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게 우주가 계속 늘어나면서, 전기를 띤 전자하고 양성자가 차싹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이게 수소예요, 수소. 이렇게 되면 뭡니까? 중성이 되어버리죠, 중성. 이게 38만년이죠. 이게 38만년이 되면서 지구가 한 요 정도, 우주가 이 정도 됐는데, 38만년이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우주가 중성이 되어버릴 때, 빛들이 막 갖고 놀다가 갑자기 얘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지나가도 옆에 애들이 나를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38만 전까지는 빛이 갇혀있다가, 그러니까 갇혀있다는 말은 깜깜한 거죠. 우주가 깜깜하다가 38만이 지나면서 그 수소 원자가 생기면서 갑자기 우주가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아래가. 그래서 제가 이제 빛이 자유롭게 직진을 하고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빛인데 왜 마이크로 봐야? 그러면 아까 이거는 도플러 효과라고 그래서 굉장히 도망가면서 내가 뭐가 빛을 내놓거든요. 그럼 파장이 쭉 늘어져요, 보면. 그래서 빛의 파장에서 마이크로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물리학적으로 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계산이 돼요. 137억 년 그 거리에서 그 가시 광선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내가 도달하는 허블 법칙에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마이크로 바로 탁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을 보시면은 태양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은 표면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내부에서 빛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아까 똑같아요, 이거하고. 내부엔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이온화 상태하고 빛하고 막 엉켜 있는 거야. 걔네들 빛은 밖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막 좋아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런데 표면으로 오면은 이게 이제 수소 원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식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빛하고 디커플한다 그러죠. 그러면 안에서 막 같이 있다가, 같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이 부분에 도달하면 쫙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때부터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당시가 바로 빅뱅이 일어난 후 38만 년까지의 당시예요. 그래서 38만 년. 그러니까 이 안에 처음에 만들어졌는 빛들이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이제 우주여행을 우리 하면서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창조에 온 최초의 빛이라는 거죠. 최초의 빛이었고, 태어날 때 최초의 빛이었고, 이때 창조가 되면서 이때 살아남은 이 빛들이 찌꺼기들이죠. 빛들이 살아남은 애들이 드디어 우리 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 사실을 빅뱅 이론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론도, 아까 아인슈타인 정상이론이나 이런 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현상은.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아직 안 됐지만은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참 괴이하지만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 강연의 요지를 한 인간은 무조건 존재이나 인류는 위대하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인류가 위대하다는 게 그러니까 직접 확인하거나 직접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요지를 전달하신 건지 그렇죠.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까 이거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하나만 저한테 물어서 하나만 인간이 이룩한 업적 중에 하나만 딱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과감하게 이걸 꼽겠다는 거예요. 그리스 때. 지금도 아니에요. 에라토스테네스가 가지고 지구 둘레를 구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이게 바로 인류죠. 그죠? 그 막대 하나 안 별것도 아니지만은 그게 바로 인간 자기 스스로는 이제 보잘것 없지만은 우리가 만들어낸 업적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이죠. 아까 같이 우리가 뭐 빅뱅이라든지 또는 아까 마이클 파우즈 백인 목사라든지 이런 많은 사실들을 알아내는데 색깔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소가 무엇이고 무엇을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물론 이제 한 개인이 아니죠. 이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알아오면서 정말 위대하다.
물론 모든 분야 다 그럴 겁니다. 모든 분야마다 정말 위대한 업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아까 지구가 둥글다 뭐 이런 것들 그리스 때도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1920년대부터 거의 한 100년 동안에 인류는 정말 많이 알았습니다. 정말 인류 세상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암흑시대였잖아요. 그죠? 암흑시대에다가 한 100년 동안에 만약에 기술도 그렇지만은 너무너무 많이 알아버렸는데 앞으로 한 5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를 저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짐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인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요즘 뭐 회사, 산업, 뭐 기업하는 친구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앞으로 뭔가 정하고 집중을 한다 그러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집중한 선택 옛날 말이고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항상 열어놓고 플렉시블, 그죠? 융통성, 그 다음에 다양성 이걸 어떻게 내가 흡수할 건가 어댑테이션이죠. 그죠? 적응. 그걸 여러분들이 대학생에서 아마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그 왜 우주가 팽창하는 걸 풍선에 점을 찍어서 풍선이 늘어나면 그 점사의 거리도 늘어나는 것으로 비유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 풍선을 불면 그 점 사이의 거리도 당연히 늘어나지만 자세히 관측하면 그 점 자체도 커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도 당연히 증가하고 뭐 나와 이 앞에 있는 의자 사이도 거리도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의 원자 핵과 전자 사이도 늘어나고 있고 그 원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쿼크 입자들 사이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인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상당히 어렵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 그건 제가 이게 팽창한다는 뜻은 거시 스케일에서의 천문학 스케일에서 원 팽창이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 아까 쿼크도 하시네. 그죠? 그 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그죠? 양성자가 어떤 기본이잖아요. 우리 물질을 만드는. 그 쿼크 세 개가 모이면은 양성자가 구성되는데 그 세 개는 양성자가 그게 분해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멀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시 세계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미시 세계는, 왜냐면은 거시 세계에서는 중력의 힘과 어떤 아까 우리가 모르는, 지금 허블 팽창이라든지 가속 팽창 때문에 거시 세계. 근데 미시 세계로 들어오면은 미시 세계는 다른 힘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중력뿐만 아니라 중력, 양력, 핵력, 전자기력, 그죠?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력보다도 이 전자기력, 핵력은 그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붙어 있는 힘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먼지 하나가 우리 옆에 가지는 않잖아, 가만히 있는다고, 그죠? 중력은 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미시 세계를 이해하는 건 아니죠. 근데 나중에 제가 비유를 해서 우주의 종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 건가? 우주의 종말이 오기 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제 원소로 돌아가는 거죠. 또 돌다가 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다시 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별은 만들어집니다. 우주에 가스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만들어져서 다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미시세계, 거시세계를, 미시세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시적으로 보면은 다 거죠. 미시적으로는 안정하지만은 우주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죠. 핵력이나 이런 힘들이 그렇죠. 여전히 그러니까 붙어있다라는. 지금 거시세계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지구를 봅시다. 달하고 지구를 보면은 이 달하고 지구하고 미치는 힘은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 그래 거시세계로 나가버리면 중력밖에 존재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을 해갖고 팍 하면 어떻게 되는 게 힘이 보이잖아요. 눈에 보일 정도잖아요. 그죠? 먼지하고 이렇게 이 먼지하고는 사람과 사람은 이렇게 중력이 느끼지 못하는데 빛은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전자기력이에요. 전기력 무지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중력보다. 그래서 우리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대부분 전자기력이에요.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지배하는 거는 중력이 너무 약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은 거시 세계로 가면은 모든 건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기력은 없죠. 또 핵력은 좁은 미시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힘이고, 그러니까 이 달 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은 다른 힘은 다 없어져버리고 중력만 존재합니다. 중력만 존재할 때의 우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내부에서는 다른 힘이 더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우주의 중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 경영학과 최열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그 우주의 종말이 팽창이 멈추는 상태 맞죠? 근데 네 아니에요? 아니 저도 몰라요.
우주의 종말. 빌리언 이어진데 어떻게 될까를 제가 상상하기 힘든데. 근데 우주론에서 말이죠. 사실은 그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주가 아까 강냉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냉이를 빵 튀겼어요. 튀겨서 강냉이 막 날아가고 있거든요. 날아가는데 그 강냉, 이 우주에는 중력만이 존재합니다.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풍선 부는 거랑 똑같아. 확 불었는데 이게 위에 확 살짝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쭉 늘어나다가 어떻게 돼? 다시 줄어들잖아요. 빅크런치, 빅뱅이 아니라 다시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너무 확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확 퍼져버릴 거고, 적당히 불리면 어떻게 됩니까? 딱 적당히 불리면은 가까스로 쫙 늘어나가지고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은 이 멀어지는 게 딱 멈추는 거, 그죠? 사람들은 그게 우리 우주 모형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맞기는 한데, 근데 최근에 와서 다시 팽창이 가속이 된다. 누군가 다시 신이 처음에 빅뱅이 날 때 확 불어가지고 광년을 팍 튕겨놓고 그 다음에 어디 놀러 갔다가 다시 신이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이 풍선을 훅 불고 있다는 그런 설명밖에 할 수 없어요. 확 불고 있으니까 무자꾸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는데 그 종말이라는 뜻이 이제 뭐 옆옆이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거리, 그게 종말이라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팽창해버린다면. 근데 제가 이거 들은 건데, 팽창이 멈추면 시간이 막 반대로 다시 수축하면서 그건 낭설이죠. 반대로 흐른다고 하는데. 아까 시간 특수 상대론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시간은 없어요. 보기에 따라서 늦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빅뱅 당시에는 아까 시간 안 흐른다 그랬잖아요. 천천히 흐르다가 빅뱅이 시작되면서 좀 빨리 흐르다가 지금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우주가 이게 수축한다 그러면 다시 시간이 또 거꾸로 되는 거죠. 시간이 갑자기 지금 흐르다가 갑자기 천천히 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계속 그래 빅뱅 가까이 가면은 이제 무전 안 가는 거야. 뭐 엄청 오래 사는 거죠. 뭐. 정말 오래 산다고요. 우리 맥박이 정말 땡떡하게 아니라 정말 늦게 가요. 그게 허황된 그게 아니라 그게 상대론입니다. 정말요. 그게 상상할 수가 있죠.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구와 달도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구와 태양도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그거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보느냐에 따라서. 제가,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들이 듬성듬성하게 있지만 좀 멀리서 보면은 좀 부역해 보이듯이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린데, 아까 제가 우주의 팽창이라는 뜻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은하 스케일. 은하 대 은하끼리. 그러니까 허블도 은하들이 멀어져가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우리 은하가 이 우주에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그 은하를 보았더니 은하들이 서로 다 멀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 팽창입니다. 근데 우리 은하 안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 은하 안에서는 제가 누군가 와서 확 불었던 그 강냉이 하나가 은하거든요. 확 부는 그 강냉이끼리는 멀어져 가는데, 강냉이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강냉이 내부에서는 아까 달과 지구라면은 달과 지구는 어떤 연유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연유로 뭐 어디 날아와고 얘가 캡처가 된 거죠. 그 캡처가 돼가지고 계속 빙글 도는 거야. 얘는 바깥에서 어떤 요동이 충격이 없는 한은 평생 이렇게 도는 거예요. 가거지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뭔가 충격이 있으면 얘가 문제가 되겠죠. 같이 붙는다든지. 그냥 태양계는 외부에서 충격이 없으면 전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은하 스케일에서의 멀어진다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은하 스케일끼리 멀어지고, 그 다음 은하 내부, 태양계 내부에서는 중력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태양이 나중에 이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태양계도 변형이 일어납니다. 별이란 것이 한번 태어나면 그 자리에 쫙 태어같이 한 90억 년은 90%는 잘 이렇게 안정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말년에 가면 말년 10%, 말년에 가면 이제 별일이 일어납니다. 막 그냥 부풀어 오르고 막 먼지가 한 번씩 날려보내고, 또 나중에 어떤 애, 먼지 더 큰 애들은 초신속 폭발, 무슨 폭발 이러면서 별 마지막 생애가 굉장히 다채롭게 진행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 틀려지죠. 태양계 수명은 앞으로 50억 년 남았습니다. 50억 년 후에는 없어진다는 거죠. 인문캠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과수업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과학에 대한 강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네. 되게 새로운 거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책으로 알기로 저희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일정 속도로 팽창한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이 점점 그 팽창할수록 더 가속이 된다고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게 되게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뭔가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